시어머니 장례 다음날 안방에서 반쪽 놀이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은 19의 시어머니를 모신 정희에게 돌아갔지요. 맏며느리는 제일 먼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빨리요.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오히려 먼저 말이 막히니까요. 안방에는 아직 향냄새가 남아있었고 사람들 마음엔 욕심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아내 말에 흔들렸고 정희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희 눈에 걸린 건 베개끝 붉은 실 한 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날 밤 꼭 바늘과 실을 가져오라 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바느질이 마지막 뜻이 될 줄은. 그날 밤 정희는 베개 매듭을 풀기로 마음먹습니다. 정희는 작은 방 문을 조용히 걸어 잠갔습니다.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베개 속을 뒤진다는 것만으로 또 다른 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억울한 사람은 늘 조심이 많아집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남보다 더 숨죽여 움직여야 하지요. 등불은 낮았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받았던 그 바느질 바구니를 옆에 두었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시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지요. 아무 말씀 없던 분이 바늘 끝만은 유난히 단호했었습니다. 붉은 실은 단단하게도 묶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손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매듭이 정갈했지요. 정희는 실을 하나씩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누구에게 이걸 남기고 싶으셨을까? 매듭이 풀리자 베개 속에서 작은 열쇠가 툭 떨어졌습니다. 금붙이도 놀이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지요. 숨긴 물건보다 숨긴 의도가 먼저 느껴졌으니까요. 열쇠는 오래된 노쇠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진 물건처럼 달았고 손에 쥐면 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은 물건이었지요. 정희는 문득 시어머니가 손이 시릴 때마다 손 안에 꼭 쥐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는 복실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할 때는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지요. 복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밖만 지켰습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이 정희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복실은 열쇠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희는 단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이 남긴 말일지도 모르겠다.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머니가 울지 않으려 애쓰는 건 알았습니다. 정희는 해가 채 뜨기 전에 순덕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안채 일은 결국 안채 오래 드나든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법이니까요. 순덕은 열쇠를 보는 순간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이야말로 첫 번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순덕은 열쇠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끝만 가까이 갔다 물러나기를 두어 번. 그러다가 겨우 말했지요. 그거 마님이 평생 아무한테도 안 맡기던 거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정희에게만 그걸 맡긴 셈이니까요. 순덕은 오래전 기억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제사나 혼사 같은 집안 큰일이 있을 때만 몰래 안방개와 사당 한쪽을 오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 열쇠를 썼고 누구도 가까이 못 오게 했지요. 정희는 이야기가 단순히 놀이개 하나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사당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상님 앞을 뒤지는 일이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누명을 벗으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체면보다 진실을 먼저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사당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냄새는 오래되어 희미했고 나무 바닥은 서늘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요. 사당 안쪽 제상 옆에는 아주 낮은 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제상과 향로만 보느라 그 아래를 잘 보지 않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틈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대놓고 숨기지 않는다는 걸
평생 살림으로 배운 분이었으니까요. 열쇠는 망설임 없이 맞아들었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자물쇠는 처음엔 버티는 듯 했지만 이내 낮은 소리를 내며 열렸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정희는 누가 들을까 숨까지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반쪽 나비 장식 하나와 붉은 실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지니던 반쪽과 모양이 정확히 이어질 듯한 장식이었지요. 정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놀이개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걸 갈라 숨겨가는 걸요. 정희는 그 장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식으로 남겼을까? 숨기려면 한 번에 숨기면 될 일을 왜 3번, 4번 나누듯 남겼을까요? 그건 단지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험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나비 장식을 보자마자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을 적 친정에서 한 쌍의 나비 놀이개를 받아왔는데 정이 끊어질까 무서워 차마 팔지 못했다며 평생 아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폐물이 아니라 마음의 표식이었던 셈이지요. 그때부터 개월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정희와 순덕이 우물가에서 자주 속삭이는 걸 보고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요. 욕심 많은 사람은 남이 모르는 걸 먼저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개월은 안방괴를 다시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귀한 물건이 있다면 자기 손에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겉서랍엔 이미 텅 빈 흔적뿐 사람은 욕심낼수록 눈앞만 뒤지고 정작 중요한 건 지나치게 마련입니다. 정희는 반대로 안방괴의 밑판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보다 속을 더 믿는 분이었으니까요. 손끝으로 눌러보자 한쪽 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라도 무심코 지나칠 만큼 작은 차이였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밑판 아래엔 작은 목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열쇠를 맞췄지요. 사당 서랍과 같은 계열의 잠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개의 숨은 자리를 엮어놓고 마지막 엔 반드시 맞는 사람만 오도록 길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함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손댄 것입니다. 개월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긴 걸까요? 진실이 가까워졌는데도 오히려 더 안개가 짙어졌지요. 정희가 목함을 덮고 돌아서는 순간 문 밖에서 개월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요. 침묵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정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건 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희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개월 또한 그 믿음이 자기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다음 단서는 반드시 살림 속에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순덕은 한참 생각하다가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귀한 건 쌀떡이 지켜준다. 사람들은 귀한 물건을 장롱이나 괴짝에 숨길 거라 여기지만 시어머니는 늘 살림 가운데 사람이 지나치기 쉬운 곳을 더 믿었습니다. 장독대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정희는 장독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간장, 된장, 소금도 겉보기엔 다 비슷하지만 시어머니는 독마다 쓰임을 달리 기억하셨지요. 살림을 오래 한 사람만 아는 문이 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손길 이 자주 닿던 셋째 독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 옆을 지켰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정희 혼자 감당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요. 복실은 말없이 뚜껑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 손이 떨리는 게 보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독 속에는 장 대신 헝겊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마음을 숨겼는지 그제야 보였으니까요. 꾸러미는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꾸러미를 푸니 또 다른 나비 장식과 서찰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희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2개의 단서를 지나왔고 이제 마지막 문장 앞에 선 셈이었으니까요. 복실은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반쪽과 반쪽과 또 다른 조각이 맞물리자 마침내 온전한 나비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걸 셋으로 나눴을까요? 탐내는 사람은 하나만 보고도 서두르겠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셋 다 모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뜻이 정이었지요. 정의는 서찰을 바로 펴지 못했습니다. 글자는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읽기 전과 읽은 뒤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사람은 진실 앞에서 늘 한 번쯤 망설입니다. 복실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정의는 서찰을 펴니다. 서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이개를 탐내는 자가 먼저 움직일까 두려워 셋으로 나누어 숨긴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킨 이는 정이었다. 이 나비와 안방 살림의 뜻은 그 손에 돌아가야 한다. 정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개월의 욕심도 정의의 침묵도. 복실은 어머니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어린 손이었지만 그 밤에는 누구보다 든든했지요. 정의는 비로소 복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이 아니라 끝내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러워서요. 정의는 방으로 돌아와 놀이개와 서찰을 품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누명은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시어머니가 끝내 누구를 며느리로 인정했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지요. 사람은 재산보다 마음의 자리를 더 탐내니까요. 반대로 개월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안방에서 못 찾은 물건이 아직 어딘가 남아있다는 걸 직감했지요. 사람은 자기가 숨긴 죄보다 모손에 넣은 욕심 때문에 더 흔들립니다. 개월은 장독대와 사당, 안방을 번갈아 보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식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개월은 너무 서둘렀고 정의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쪽보다 끝까지 참는 쪽이 더 아픈 법이라는 걸 늦게야 눈치챘지요. 남편으로서, 형으로서, 아들로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놓쳤다는 부끄러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의는 노승에게도 서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승은 오래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 다툼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 다툼이었네. 참 정확한 말이지요. 놀이개 값보다 누가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정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숨기면 또 다른 거짓이 된다는 걸요. 개월을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뒤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직접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개월은 도식에게 안방 열쇠와 살림권을 자기 쪽으로 빨리 넘기라 재촉합니다. 정의가 더 손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지요. 그 말은 듣는 순간 오히려 개월 자신이 무엇을 더 손댔는지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도식은 처음으로 아내를 곧게 봅니다. 그동안은 맏며느리라는 이름과 살림 잘한다는 평판에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끝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진실이 얼굴을 찌르듯 드러나기 마련이시여. 개월도 사람인지라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모를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재산을 놓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평생 자기 속을 누구에게나 들킨 채 살았다는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복실과 함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자리일수록 사람은 더 흐트러지면 안 되지요. 큰 소리보다 단정함이 더 오래 남으니까요. 복실도 어린 얼굴로 어머니 곁에 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방 안에는 현 명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상님 앞이라는 자리가 늘 그렇듯 거짓말을 하기엔 마음이 불편한 공기였지요. 정의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 시간을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제일 얇아지는 때가 장례와 제사 뒤이니까요. 순덕은 뒤편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도 진작 말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예 입을 다물면 죄는 더 잘합니다. 순덕은 이번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월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개를 곧게 세우고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다듬지요. 하지만 속이 급한 사람은 손끝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녀 손이 치맛자락을 자꾸 움켜주는 걸 정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식은 식구들 얼굴을 하나씩 봅니다. 어머니는 가셨고 남은 건 사람들 뿐이지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구 마음도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이 늦게야 들었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는 건 큰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픈 사람 편에 서는 일인데 말입니다. 점희는 무릎 위에 놀이개와 서차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긴 설명보다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과 글이 더 분명하니까요. 정희는 그 자리에 복실송까지 함께 올려놓고 싶었지만 아이에게까지 무게를 지우진 않기로 했습니다. 복실은 한 걸음 뒤에서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아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 함께 서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힘이 되지요. 정희는 뒤에 있는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덜 떨렸습니다. 그 방 안엔 말보다 긴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누가 먼저 입을 열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침묵을 깨트리기로 한 사람답게 제일 먼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누명을 벗고 어머님 마지막 뜻을 전하려 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겨둔 시간이 끝나고 드러나는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으니까요. 정희는 먼저 나비놀이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개월 얼굴빛이 곧바로 바뀌었지요. 그 다음엔 서차를 펴놓았습니다. 방 안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종이 위로 모였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글 앞에서 더 떨릴 때가 있습니다. 글은 남으니까요. 개월은 놀이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정희가 자기가 미처 찾지 못한 마지막 조각까지 쥐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부터 개월의 싸움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인정하지 않지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을 눌러가며 서찰 뜻을 읽었습니다. 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방 안은 더 조용해졌지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킨 이는 정이었다. 그 문장이 개월에게는 가장 아픈 대목이었을 겁니다. 도식은 아내를 바라보았고 개월은 그 눈을 피했습니다. 살림을 많이 했느냐보다 마음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얼굴이었지요. 도식은 부끄러웠고 개월은 들켰습니다. 정희 말이 끝나자 순덕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늙은 몸으로도 똑바로 서서 말했지요. 마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큰 며느리가 안방글을 뒤지는 걸 보시고 밤새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개월에게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개월은 처음엔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안방을 뒤졌다는 사실, 목함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급함, 정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말들까지 한꺼번에 떠오르자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늘 기억해야 할 게 많아서 지치지요. 마침내 개월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변명도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집살이한 사람은 압니다. 남이 무너지는 걸 봐도 내 상처가 곧장 아물지는 않는다는 걸요. 정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끝내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안도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했지요. 사람은 돈보다 알아준 마음에 더 오래 삽니다. 도식은 그제야 집안의 어른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분명히 끝내자. 늦었지만 필요한 말이었지요. 아내를 감싸고
동생 며느리를 의심해온 세월이 모두 부끄러워졌을 겁니다. 도식은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면서도 남편이면서도 집안의 장남이면서도 가장 늦게 눈을 뜬 사람의 사과였죠. 정희는 그 사과를 바로 용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으니까요. 개월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놀이개를 얻는다 한들 시어머니 마음까지 가질 수는 없었다는 걸요. 재산은 움켜쥘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훔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배운 셈이지요. 복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싸움의 내용보다 결과를 먼저 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억울함이 풀렸다는 걸 얼굴로 아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정희에겐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완성된 나비놀이개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조각일 땐 그저 욕심의 물건 같았는데 모두 맞춰놓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하나의 문장이 된 듯했습니다. 끝까지 보는 사람에게만 진실이 온다. 꼭 그런 말처럼 보였지요. 향은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마 이쯤에서야 마음을 놓았을지도 모르지요. 살아생전 말로 못한 걸 마지막 바느질과 물건으로 남겼으니까요. 정희는 향을 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습니다. 정희는 개월을 집에서 내쫓아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안방 열쇠와 살림권을 더는 자기에게 씌운 누명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말고 시어머니 뜻대로 정리하자고 말했죠. 이게 정의다운 복수였습니다. 큰 소리보다 더 단정하고 더 아프게 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도식은 나비놀이개와 목함을 정희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희 자리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었지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개월은 안채 문턱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재빠른 손도 그날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욕심은 늘 자기 손을 믿게 만들지만 결국 자기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개월은 그날 처음으로 잃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순덕은 우물가에 나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게라도 입을 열었다는 안도, 진작 못했다는 미안함이 같이 섞여 있었지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끔은 장례처럼 마음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순덕에겐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희와 복실은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전과 같은데 마음이 달라졌지요. 억울함이 풀린 방은 넓어 보입니다. 숨쉬기도 편하고 등불빛도 더 따뜻해 보이지요. 복실은 이불을 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지요. 정희는 나비놀이개를 목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그건 남에게 보여줄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할 물건이 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끝내 며느리로 인정해 주었다는 증표로요. 사람은 그런 걸로 오래 버팁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한 줄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복실은 어머니 어깨에 기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요? 정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어른들은 거창한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이런 짧은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큰 집 마당은 전날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장독도 그대로, 우물도 그대로.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진실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지요. 그게 밤을 걷는 사람의 눈입니다. 사다문은 닫혀 있었고 향로엔 재만 나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도 이제 더는 물건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늦게라도 제대로 전해진 뜻은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정희는 등불을 조금 낮추고 복실과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진실이 제자리에 놓이면 마음은 조금씩 잠을 찼습니다. 나비놀이개도 베개 속 열쇠도 마지막 바느질도 결국은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쉬세요.